기원전 479년 연기로 검게 그을린 해안 위로 새벽이 밝아온다. 바닷바람은 재와 탄화된 나무 조각들을 실어 나르고 페르시아의 자존심의 자네들은 파도 사이를 떠다닌다. 모래는 소금이나 불꽃만이 아닌 더욱 금속적이고 깊은 색깔로 얼룩져 있다. 마치 땅 자체가 인간이 잊고 싶어 할 것을 기억하는 듯하다. 그리스가 승리했다고 시인들은 말할 것이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심포지엄에서 이를 노래하고 대리석에 새길 것이다. 하지만 대리석이 말해주지 않을 것은 그 해변 뒤 언덕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다. 어떤 서사시도 보존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비명이다. 그것은 전투의 함성도 빠른 죽음의 영광스러운 절규도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홀로 남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다. 유령 함대의 돛대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천막도시 수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임시 캠프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그곳은 병사들의 막사가 아니라 감금의 장소이다. 그 안에는 전쟁의 진정한 자네들이 있다. 아테네, 코린토스, 테베, 메가라의 딸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침묵이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돌바닥 아래나 우물 속에 숨겼던 여인들. 자신의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는 것이 최악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인들. 그들은 틀렸다. 영웅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역사가 감금이나 노역 같은 부드러운 단어로 봉인하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장이 시작된다. 그 몇 달 동안 일어난 일은 연민이나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계산적이고 더 냉혹한 전략이었다. 페르시아의 행정문서에는 수사와 페르세폴리스 궁전 아래에서 발견된 점토판들 사이에 전투가 아닌 이름, 나이, 출신을 묘사하는 기록들이 나타난다. 이 건조한 기록들은 그리스 승리의 또 다른 면, 즉 제고품으로 변모된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패배를 보여준다. 남자들은 역사를 영광의 노래로 기록했지만 그녀들은 역사를 이름 없는 긴 밤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차이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전쟁은 무기가 멈출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자들의 기억이 지워질 때 끝난다는 것이다. 그날 아침 살라미스 해협의 바람은 영희뿐만 아니라 강요된 침묵의 약속을 실어 날랐다. 아마 그래서일 것이다. 수세기 후 그 상상의 해안을 거닐 때에도 공기 속에는 희미한 메아리가 남아있는 듯하다.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요구하는 외침이, 승리의 인간적 대가를 잇는 모든 문명은 스스로의 패배를 건설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헬라스의 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캠프의 벽 너머, 그것을 가능하게 한 제국의 심장부를 들여다봐야 한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단순히 군대를 지휘하는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인더스 강에서 에게 해까지 아우르는 행정부의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그의 권력은 창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 즉 관료주의에 기반을 두었다. 서기관들이 하렘 시스템이라고 불렀던 것은 후세가 상상하듯이 비단과 향수로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전체 민족을 길들이기 위해 설계된 정치적 기구였다. 하렘이라는 용어는 수세기 동안 이국적인 환상으로 왜곡되어 왔다.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에서 그것은 통제를 의미했다. 쾌락이 아니라 유용성을. 그 시스템에 편입된 모든 여성은 항복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궁전에서의 그들의 존재는 욕망이 아니라 정복된 영토를 나타냈다. 그것은 제국의 지도를 인간적으로 번역한 것이었다. 페르시아인들에게 진정한 승리는 시체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말하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족보로 측정되었다. 그리스에서 자유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동안 페르시아는 흡수하는 과학을 완벽하게 다듬었다. 왕의 행정관들은 현대 관료들조차 놀랄 정도로 정밀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이름, 출신지, 나이,
친족관계, 능력, 이것은 충동적인 잔혹성이 아니라 문화공학이었다. 정복된 민족들은 칼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함으로써 뿌리 뽑혔다. 모든 시녀, 모든 첩, 모든 부인은 조용한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그것은 새로운 혼합 엘리트를 만드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페르시아인들보다 제국에 더 잘 봉사하게 될 엘리트였다. 다음 세기에 그 후손들은 행정직을 차지하고 3가지 언어로 법령을 쓰고 한때 그리스어가 사용되던 지방을 다스릴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신전에서는 신들이 기억을 먹고 산다고 했다. 크세르크세스는 더 인간적이고 더 영리하게도 왕들은 망각을 먹고 산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하여 그는 패배를 종속으로, 굴욕을 의례적 복종으로 바꾸는 정책을 설계했다. 고고학자들이 페르세폴리스에서 발견한 점토판들은 정복된 도시들에서 온 납품품의 끝없는 목록을 보여준다. 사슬이나 채찍은 언급되지 않고 처리됨, 배정됨, 왕실 봉사를 위해 준비됨과 같은 행정적인 동사들만 있다. 그것들이 상징하는 폭력을 지우기에 완벽한, 깨끗한 단어들이다. 하렘 시스템은 페르시아 권력의 일탈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핵심이었다. 연대기들이 궁전의 기둥들을 찬양하는 동안 그 안에서는 더 조용한 정복, 즉 영혼의 정복이 길러졌다. 그리고 전쟁이 소음과 불꽃이었다면 이 새로운 지배는 질서, 복종, 그리고 침묵이 될 것이다. 모든 침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침묵, 즉 문명으로 위장한 침묵말이다. 기원전 479년 여름은 아테네 남쪽 팔레론의 모래를 뜨겁게 달군다. 페르시아 함대는 퇴각하지만 빈손으로 떠나지 않는다. 군대 행렬 뒤로 천천히 조직적으로 꼼꼼하게 움직이는 행렬이 있다. 그것은 군대가 아니다. 야외 사무실이다. 서기관들은 점토판을 들고 있고 병사들은 포로 행렬을 호위한다. 페르시아인들은 이 절차를 바리푸툰, 즉 수확물 수집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행정 언어에서 인간은 수확물이었다.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장군 아르타바조가 책임자인데 그의 권한은 전쟁뿐 아니라 집계까지 포함한다. 그는 전장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몸들의 흐름을 관찰한다. 여자, 노인, 아이들, 각자 나무 탁자를 지나가면 한 관리가 출신, 대략적인 나이, 신체 상태를 기록한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 지배하는 것은 관료적인 평온함, 작동 중인 제국의 중립적인 어조이다. 먼저 젊은 여성들을 분리한다. 12세 미만 소녀들은 한 무리로 따로 분류된다. 그들은 페르시아어와 관습을 교육받아 하녀나 궁전 시녀가 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너무 잘 이해하게 될 때까지 배우게 될 것이다. 30세 이상의 여성들은 트라키아나 프리기아로 보내져 바티나 리넨 작업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곳의 삶은 년이 아니라 계절로 측정된다. 하지만 이 두 극단 사이에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가장 많이 관찰되는 그룹이다. 13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다. 그들은 칼이 아니라 인장을 든 관리들에게 검사를 받는다. 한 서기관은 눈을 들지 않고 기록한다. 검은 머리, 완전한 치아, 눈에 띄는 흉터 없음. 각 특징은 데이터가 되고 각 데이터는 가치가 된다. 이렇게 통제가 구축된다. 얼굴을 묘사로 대체함으로써 말이다. 그들 중에는 메가라 출신의 젊은 여인이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피부에 먼지를 붙이고 찢어진 튜닉은 멍든 어깨를 드러낸다.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 않는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려 했고 마른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은 매질 소리 속에 묻혔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죽음은 특권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살아남아 메시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메시지에
서기관은 감정 없이 그녀를 기록한다. 점토판 위에는 왕실 인장이 찍힌다. 수세기 후 바로 그 인장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적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들은 수사로 인도된 120명의 그리스 여성, 나이 14세에서 22세, 수용 가능이라는 글을 읽을 것이다. 수용 가능. 제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불안한 것은 내재된 폭력뿐만 아니라 효율성이었다. 모든 결정은 하나의 논리에 따랐다. 정복을 행정 질서로 변환하는 논리.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었지만 그 미래는 재고로 분류되고 있었다. 아르타바조의 눈에는 증오가 아니라 그저 임무를 완수했다는 의무감만이 있었다. 그것이 권력의 가장 위험한 얼굴이다. 열정 없이 단지 의례에 따라 악을 실행하는 얼굴. 해가 지고 행렬이 어둠 속으로 흩어질 때 바다는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되돌려준다. 마치 바람이 점토판에 새로 쓰인 이름들을 지우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진흙은 마르면서 수천 년 동안 그것들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들이 생략했던 것을 땅은 점토 조각들 속에 기억할 것이다. 그리스가 측정되고 세워지고 봉인된 그날을 동쪽으로 가는 길은 먼지와 태양 속을 전진하는 인간 기둥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모든 포로들이 즉시 떠나는 것은 아니다. 소아시아 해안에게 해를 바라보는 계곡들을 따라 울타리로 둘러싸인 임시 시설들이 나타난다. 페르시아인들은 그것들을 적응 센터라고 불렀지만 그 실제 기능은 더 깊고 어둡다. 그것들은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작업장이다. 그곳에서 젊은 그리스 여성들은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머무른다. 서기관들에게 너무 어려운 이름들은 빼앗기고 페르시아어에 해당하는 이름이 부여된다. 모국어는 의심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어로 말하는 모든 단어는 매질이나 시선으로 교정된다. 정복자의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뿐만 아니라 사고의 도구로 가르쳐진다. 제국의 단어를 익힌 자는 그 문법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옷도 바뀐다. 폴리스의 밝은 리넨은 출신을 지우는 안료로 염색된 두꺼운 직물로 대체된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절하고 오른손으로 식사하고 낯선 신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저항하며 조용히 이름, 멜로디, 기억을 간직한다. 그러나 환경이 그것을 부정할 때 기억은 취약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머니의 노래는 뿌리 없는 메아리처럼 사라진다. 밀레토스 근처에서 발견된 한 조각은 수십 년 후 돌아온 한 여성의 비문을 보존하고 있다. 저는 니코메데스의 딸 클릴리케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왕의 사촌집에서 16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자유로워졌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찬송가를 잊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 돌이 저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 비문이 신앙의 행위였는지 절망의 행위였는지 알 수 없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이 과정은 계산적이었다. 페르시안들은 육체적인 처벌이 반항자를 낳지만 제 교육은 신민을 낳는다는 것을 배웠다. 몸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꺾는 것이었다. 굴욕은 방법이 되었다. 피해자들이 거울이 낯선 얼굴을 되돌려줄 때까지 스스로의 변형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떤 젊은 여성들은 생존의 유일한 길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다른 이들은 복종하는 척하면서도 밤에는 잃지 않기 위해 그리스 이름을 나지막이 반복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들을 줄 알았다. 너무 기억하려고 고집하는 자는 회복 불가능 그룹으로 옮겨졌다. 그들 중 거의 아무도 수사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사르데스 근처에서 서쪽 방향으로 매장된
300명 이상의 여성 유골이 있는 공동묘지를 발견했다. 두개골은 마치 죽어서도 돌아갈 길을 찾는 듯 그리스를 향하고 있었다. 뼈들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새겨진 도자기 조각들이 있었다. 나를 잊지 마소서. 누군가 내 이름을 말해 주소서. 망각은 제국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다. 어제가 금지된 언어임을 마음이 받아들일 때 사슬은 필요 없었다. 이 조용한 들판에서 정복은 군사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닷소리는 영혼의 느린 해체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인간 기둥들이 마침내 제국의 행정 수도인 수사에 도달했을 때 풍경은 낯선 꿈으로 변모한다. 벽은 파란 에나멜로 덮여 있고 기둥들은 하늘에 닿을 듯하며 공기는 카다멈과 향 냄새로 가득하다. 애개해 연안에서 태어난 젊은 여성에게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페르시아의 위대함은 힘으로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으로도 정복한다. 그것이 의도였다. 새로운 사람들이 첫 순간부터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하렘 시스템이 조직된 궁전 단지는 후대의 신화들과는 달랐다. 음악도 춤도 없었다. 계층만 있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거의 수학적인 질서에 따라 운영되었다. 페르세폴리스의 기록물, 알렉산더 대왕의 불길에서 살아남은 점토판들에는 세 가지 통합 수준이 열거되어 있다. 첫 번째는 청소와 일상적인 봉사를 담당하는 가정 하녀들이다. 두 번째는 행정적 또는 의례적 업무를 맡은 여성들로 많은 수가 귀족 출신이었다. 세 번째는 제국 혈통에 후손을 주기 위해 귀족 구성원들과 결합할 수 있는 여성들이다. 어떤 범주도 자유를 의미하지 않으며 모두 흡수를 의미한다. 페르시아인들은 제국이 칼로만 영속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를 말하는 자녀들을 통해 영속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민족 융합은 미래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완벽한 도구였다. 그리스 여성과 페르시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오직 하나, 즉 승리자의 정체성이라고 믿으며 자랄 것이다. 이렇게 정복은 유산이 되었다. 1930년대 독일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문서들 사이에서 코린토스 출신의 15세 소녀 탈리아의 이름이 나타난다. 그녀의 기록은 통합 과정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나중에 작성된 텍스트에서는 그녀의 운명이 명확해진다. 궁전의 직물 작업장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낮의 시간은 직조된 천의 시간으로 측정되었고 밤은 의무적인 침묵으로 측정되었다. 8개월 후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진다. 다른 사람의 손으로 쓰인 최종 주석은 간단히 소진이라고 적혀 있다. 그녀가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같은 방을 거쳐 페르시아 신들의 사원을 장식할 고운 천을 짰다. 각실이 자신의 지워짐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제국의 눈에는 그들은 필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패배를 생산으로 전환하는 기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복종 속에서도 무언가는 지속되었다. 어떤 서기관들은 아마도 감동하여 페르시아 버전이 아닌 진정한 이름들을 기록했다. 기록 관리에 아주 미미한 반항적 행위였다. 그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그 여성들이 존재했으며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 수사는 알려진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계산된 침묵의 중심이기도 했다. 그 안뜰에서는 통제를 예술 형태로 만든 문명의 발자국이 울려 퍼졌다. 그리스에서 자유라고 불리던 것은 여기서는 안정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그 겉보기 완벽함 속에는 가장 정교한 비극이 숨어 있었다. 복종을 일상으로, 정체성을 기록물로 만드는 비극 말이다. 시간이 산산이 부서뜨린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박트리아의 건조한 먼지 속에서 한 조각이 살아남았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어와 행정 페르시아어가 섞인 언어로 쓰인 편지이다. 서명자의 이름은 여전히 역사가들을 전율시킨다. 록사네, 원래 언어로는 빛나는 이라는 뜻이다. 편지는 테살리아에 있는 그녀의 자매에게 보내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잘 있습니다. 언어, 기도, 예절을 배웠습니다. 왕의 관리인이 저를 둘째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눈을 가졌지만 결코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두 문장,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은 어떤 논문보다도 제국주의적 과정의 본질, 즉 정책으로서의 뿌리 뽑힘을 잘 요약한다. 록사네는 살아남았다. 음식 지붕, 심지어 페르시아 계층 내에서의 지위까지 가졌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했다. 자기 자신을 잇는 대가. 그녀의 아들은 그리스가 그저 소문, 무게 없는 단어일 뿐인 세상에서 자랄 것이다. 고고학은 그녀의 목소리를 조각난 메아리로 되돌려주지만 그녀의 드라마는 보편적이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제국은 자신만의 록사네들을 가졌다. 생존하기 위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해야 했던 여성, 남성 또는 민족 전체. 그들에게서는 복종하는 자의 역설이 압축되어 나타난다. 사라지는 대가로 계속 존재하는 것.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것을 알았다. 그들에게는 신전이나 사슬이 필요 없었고 단지 시간의 느린 교육만이 필요했다. 새로운 단어, 새로운 의례, 새로운 달력만 있으면 영혼은 우리에 적응했다. 그리하여 모든 복종의 몸짓은 제국의 벽돌이 되었다. 하지만 록사네의 이야기를 읽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체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의 흔적이 있다. 그녀는 편지가 결코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글을 쓴다. 그 글 속에는 조용한 반항이 있다. 그녀의 동시대인들이 왕실 인장으로 서명할 때 그녀는 망각에 맞서는 씨앗인 자신만의 증언을 남긴다. 아마도 그녀는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글들을 발견한다면 그녀가 존재했었고 자매가 있었고 언어가 있었고 침묵 이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대사는 무기를 들지 않은 자들을 잇는 경향이 있지만 바로 그들, 쓰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 살아남는 자들, 이 세상의 기억을 보존한다. 록사네의 편지에서는 패배가 아니라 경고를 읽어야 한다. 그것은 정체성의 상실이 폭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집에 대한 새로운 단어가 옛날 것보다 더 좋게 들리고 새로운 기도가 어제의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 같다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검게 그을린 양피지 조각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고백에 직면했음을 이해했다. 수세기 후에 들려지기를 바라는 기도, 복종 속에 감싸인 저항 행위. 록사네는 자신의 것이 아닌 이름으로 죽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원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발음하는 한 제국의 승리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수십 년 후 페르시아 전쟁이 이미 역사가 되고 시인들이 승리를 신화로 만들었을 때 일부 여성들은 귀향길에 올랐다. 많지 않았다. 일부는 자비로운 주인에게서 해방되었고 다른 이들은 아직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구조되었으며 소수는 지방 반란의 혼란 속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돌아온다는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리스로 가는 길은 또한 거절로 가는 길이었다. 에레트리아에서 발견된 점토판들 중에는 하르모니아라는 여성에 대한 비문이 있다. 그녀는 페르시아에서 12년을 보냈다. 그녀는 6살쯤 되는 검은 눈과 흰 피부를 가진 아이와 함께 돌아왔다. 환영받지 못했다. 도시는 그녀에게 시민권을 거부했고
가족은 불명예를 두려워하여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금 칙령처럼 비인격적인 법률 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녀는 이방인의 피해 닿았으므로 폴리스의 딸로 인정될 수 없다. 이 문장은 그녀의 두 번째 선고였다. 하르모니아와 그녀의 아들은 그 문장 이후 기록에서 사라진다. 무덤도 끝도 없다. 오직 침묵이 남긴 공허 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많은 것을 드러낸다. 전쟁은 패배한 자들에게 결코 끝나지 않으며 승리자들이 선포하는 순수함은 종종 또 다른 형태의 잔혹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살라미스 이후에 그리스 사회는 민주주의적 부활, 철학자들, 완벽한 조각상들을 찬양했다. 그러나 대리석 뒤에는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동방에서 돌아온 여성들은 아고라 거리의 그림자였고 견눈질의 대상이었으며 아무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과거를 상기시키는 몸이었다. 역사가 터품포는 그들을 침묵하는 여인들이라고 불렀다. 그는 말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우리 가운데를 걷는다. 그들은 빼앗겼다가 돌아왔지만 더 이상 그들이 아니다. 이 문장은 수세기를 관통하는 위선을 압축한다. 자신의 자유를 칭송하는 바로 그 민족들이 종종 자신의 수치를 짊어진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하르모니아와 다른 여성들은 두 번 희생되었다. 첫째는 그들을 빼앗아간 제국에 의해, 둘째는 그들을 거부한 고국에 의해. 그들의 존재는 불편했다. 영광에는 대가가 따르며 승리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기념비는 목소리 없는 자들의 삶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아마도 한때 알던 거리를 걷는 동안 하르모니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흔적을 찾았을 것이다. 샘물, 거리 모퉁이, 나무. 그러나 시간과 기억은 무자비하다. 그녀의 것이었던 것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에게서 미지의 아버지의 특징은 그녀의 선고의 증거였다. 그리하여 이성 리싱의 요람인 그리스는 가장 비이성적인 망각을 실천했다. 자신의 딸들을 부정하는 망각을. 이후의 연대기들은 영웅들과 전투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이름을 생략했다. 그러나 대리석은 영원히 거짓말할 수 없다. 가장 오래된 묘지에서 먼지층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이름 없는 묘비를 발견했다. 오직 기도처럼 반복되는 짧은 문구만이 있었다. 저는 아무의 딸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저는 잊힌 자입니다. 아무도 다시 발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새긴 그 문구는 역사의 오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로 남아있다. 수세기가 흘러 전투의 기억은 돌에 새겨졌다. 아테네의 신전에는 프리즈가 창과 방패를 든 전사들, 자유를 수호하는 신들, 그리스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인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라진 여성들의 얼굴은 어디에도 조각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역사는 영웅들을 필요로 했지 증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야기는 그 절반을 절단하는 대가로 완성되었다. 위대한 연대기 작가 헤로도토스는 전략과 함대를 묘사하는데 여러 페이지를 할애했지만 포로들에 대해서는 단 한 줄만 언급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끌려갔고 일부는 돌아왔다. 그게 전부였다. 그 두 문장 사이의 공백은 시면과도 같다. 그 침묵 속에 지워진 한 세대가 놓여있다. 그러나 그리스 땅은 침묵하지 않았다. 지난 수세기 동안의 발굴은 기원전 5세기 중반의 여성 묘지들을 드러냈다. 뼈들은 장기적인 영양실조, 잘못 치료된 골절, 너무 이른 나이에 출산 흔적을 보여준다. 일부 고분에서는 시신들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마치 여전히 망명의 길을 응시하는 듯하다. 그 옆에는 작은 점토판이나 도자기 조각들이 짧은 비문들을 담고 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오.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돌아왔지만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영웅적인 서사를 반박하고 인간화한다. 살라미스 전투의 승리가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집단적 기억, 상실의 시작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는 정치적 자유를 구했지만 더 깊은 것, 즉 자신의 고통을 직시할 능력을 잃었다. 모든 제국은 자신의 기억을 대리석 건축물처럼 건설한다. 겉은 빛나지만 속은 비어있다. 페르시아인들은 점토판으로, 그리스인들은 조각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기록에서 제외된 것은 보이지 않는 삶들, 작은 이름들,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았던 말들이었다. 테베 근처에서 발견된 한 비문은 다른 비성명을 보여주는데 거의 시이시에 가깝다. 나는 아무의 딸도 아무의 어머니도 아니다. 여기에 당신 그리스가 누워있구나. 나를 보려 하지 않았던 당신. 그것은 고발이자 망각 또한 폭력의 한 형태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현대 역사가들이 이러한 잔해들을 대면할 때 그들은 역사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재의 메아리임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부재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모든 문명은 승리자들을 어떻게 찬양하느냐가 아니라 잊힌 자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로 측정된다는 진실이. 대리석은 영광을 줄 수 있지만 먼지는 보존한다. 뼈 조각들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삐뚤어진 글자들에서 어떤 서사시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인류가 살아남는다. 헬라스의 딸들은 왕들의 연대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의 침묵은 매일 밤 돌아오는 조수처럼 끈질기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그 과거의 속삭임 속에는 경고가 숨어 있다. 예술이 오직 승리만을 노래할 때 패배한 자들의 영혼은 잃어버린 양심이 된다는 경고가. 그리고 아마도 잔해와 폐허 사이 어딘가에서 어떤 조각상도 답하지 못했던 질문이 여전히 울려 퍼진다.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는 누가 하는가? 크세르크세스의 권력은 그의 군대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가장 오래 지속된 정복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지배가 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망각은 행정, 관습, 시간으로 달성된다. 페르시아 제국의 진정한 승리는 국경의 확장이 아니라 침묵의 확장이었다. 수세대에 걸쳐 그리스 포로 여성들의 자녀들은 페르시아어를 말하고 낯선 신들을 숭배하며 제국 인장으로 문서에 서명하며 자랐다. 승리자와 패배자 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져 사라졌다. 기억은 읽을 수 없게 되었고 그와 함께 정체성도 사라졌다. 전멸은 불이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언어, 교육, 유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수세기 후 고고학자들이 페르세폴리스에서 점토판과 점토 조각들을 먼지떨이질했을 때 그들은 권력이 파괴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했다. 바로 이름들이었다. 조각나고 변형되고 때로는 한 음절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그 글자들은 시간에 대한 작은 반항이었고 망각의 벽에 난 균열이었다. 발견된 모든 비문, 모든 증언은 다시 떠오르는 목소리이다. 클릴리케, 탈리아, 록산의 하르모니아와 같은 목소리들.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돌에, 점토에, 기억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침묵에 도전했던 여성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비록 그것이 경고일지라도 정복은 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현대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헬레나 아르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연구하며 이렇게 썼다. 제국은 두 번 죽는다. 첫째는 벽이 무너질 때,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지우려 했던 자들이 기억될 때. 이 두 번째 죽음, 즉 망각의 죽음은 모든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역사는 항상 누가 기억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려고 한다.
수세기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선택을 물려받는다. 기억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다. 헬라스의 딸들의 이름을 다시 발음하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메커니즘, 승리의 서사에 맞지 않는 자들을 계속 지우는 메커니즘에 저항하는 방식이다. 수사의 폐허와 살라미스의 해변은 오늘날 관광 명소이지만 귀에 깊게 들으면 바람은 여전히 오래된 속삭임을 실어 나른다. 침묵을 거부했던 바로 그 속삭임을.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지만 저는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맹세이다.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읽는 한 그리스의 딸들은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맹세. 먼지 속에서 구조된 모든 목소리가 망각의 제국에 대한 경고가 되기를. 전투는 끝나고 왕국은 무너지고 언어는 변하지만 침묵은 우리가 이야기를 멈출 때만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 비록 그림자 속에서 쓰였을지라도 계속해서 전해질 가치가 있다.